제1화 수박. 지명은 분명치 않지만 북알프스의 어쩌고 하는 산에서, 그곳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만년설이랄까요. 깎아지른 경사면 한면으로 얼음이 펼쳐져 있어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에 아이젠이라는 톱니 모양의 기구를 신지 않으면 한 발도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발을 헛디디게 되면 수백 미터나 되는 경사면을 제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멈추지도 않고 바로 거꾸로 미끄러져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머리가 무거워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동안 필연적으로 머리가 아래를 향하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바위에 강타하고 마치 수박이 쪼개지듯 빠각 하고 튕겨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그곳 산사나이들 사이에서는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익사체가 도자에몽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에도 시대의 장사였던 나루세가와 도자에몽의 살찌고 허여멀건 피부에서 나왔다던 이야기죠. 익사체의 피부가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하거나 사망한 분들의 시체는 찾아냈을 때는 사망 확인이 행해질 뿐으로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는 건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처럼 운반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다 거적대기를 덮어놓는 것으로 끝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 대학 시절 산악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산사나이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아직 동아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어느 산악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행은 세로로 줄지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등산의 규칙으로는 제일 뒤에는 최고의 베테랑이, 제일 앞에는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베테랑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아직 경험도 없고 종대 앞에서 두 번째 있었다고 하네요. 그 빙벽에 접어든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아래쪽에 잔뜩 솟아있는 거적들이 보입니다. 미리 선배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그는 아, 저게 수박이구나. 제길, 안 좋은 걸 봤네. 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렇지만 까마득한 아래에서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직 초보자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큰일이라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일은 곧 잊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일행 중에 그가 섞여 있던 탓인지 산장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도 넘었고 산장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 초조해야 할 일 없이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길을 유유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문득 눈을 뜬 그 끝에 산을 내려오는 다른 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아, 하산하는 사람들인가? 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습니다. 저녁에 산장 근처에서 내려간다니요. 밤이 되면 온통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앞에 가던 선배가 전방에서 오는 단체를 깨달은 듯 갑자기 몸을 뻣뻣하게 하며 멈췄던 겁니다. 일행은 못에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그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 원인을 물어보려고도 않고 왠지 앞을 지그시 홀린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내려오는 무리는 둥실둥실이라고 할까요? 둥둥 떠있는 것 같은 발걸음으로 산장의 외길을 곧장 이쪽을 향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20m 정도 가까이 왔을 때
그 무리가 모두 수박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한순간에 공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은 머리가 박살이 난 채 새빨간 피를 흘리면서 휘청거리는 발로 다가옵니다. 마침내 수박 일행과 선두가 부딪혔습니다. 그것들은 유유히 선두부터 멤버들의 얼굴 앞까지 자신들의 얼굴을 가져와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차례로 옆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수박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래도 서로 지나치는 게 끝났는지 가위에 눌렸던 것 같은 상태가 풀리고 뭐였지? 생각하며 그가 뒤를 돌아보려 했을 때 뒤돌아보지 마! 하며 제일 뒤에 베테랑 선배가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움찔하고 몸이 경직되고 이젠 움직일 수 있게 된 일행은 쏜살같이 산장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해 바로 선배에게 수박 무리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이유를 물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역시 그것들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 같은 것이고 그 무리가 지나친 뒤 돌아보면 그대로 산을 끌려 내려가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등산가가 이 무리와 만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년처럼 들려옵니다만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씩 기슭의 마을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2화 거울로 만든 것.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영감이 엄청 강한 언니가 있어. 그런 쪽 상담을 잘 받아준다나 봐. 그런 상담이란 게 결국은 이사간 집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다든가 최근에 가위에 자주 눌린다 같은 상담? 결국 귀신에 관련된 상담이네. 이건 그 언니가 해준 얘기야. 그날도 언니는 친구네 집에서 심령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달려갔대. 뭔가 엄청나서 말이야. 물건이 마구 날아다니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하는 이른바 폴터가이스트지. 그래서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말 안 해줬는데 일단은 쫓았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그 후 집에 돌아가던 중 등 쪽이 왠지 무겁고 한기가 들었대. 그건 언니에게 있어서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은 감각이지. 뭔가 데리고 왔구나 생각했어. 요컨대 그 친구네 집에 있던 거겠지. 하지만 폴터가이스트의 그 귀신은 아니야. 거기에 있던 뭔가 다른 게 붙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정체는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가 아는 건 이대로 놔두면 오늘 밤 무슨 일이 있겠다 하는 거. 그렇지만 낮에 그만큼 큰 일을 치렀잖아.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래서 대처할 여력이 없어서 언니가 뭘 했냐 하면 침대 주위로 결계를 치기로 했어. 결계라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장벽이지. 언니가 말하기로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데 그때 했던 건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어. 집안의 거울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그걸 침대 주변에다 늘어놓는다고. 위를 향해서 말이야. 그리고 거울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그것들로 결계를 맺었다고 해. 그리고 밤이 되었어. 너무 피곤해서 언니는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대. 하지만 평소라면 그대로 아침까지 폭풍 수면일 텐데 그날 밤은 뭔가 독특한 기척으로 눈이 떠지고 말았어. 아, 싫다. 왔어. 역시 왔어. 라고 생각했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뭔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는 듯한 소리 말이지. 랩 현상인 거야.
그 소리가 들린 순간에 가위에 눌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방 안에는 이미 언니 말고 누군가의 기척이 나는 거야. 모습은 보이질 않아도 확실히 있었어. 거기다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게. 스슥, 스슥, 스슥. 발소리까지 들려오면서 발을 끄는 것 같은.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아. 결계가 있으니까. 침대 주변에 늘어놓은 결계가 그놈을 막고 있는 거지. 발소리가 스슥, 스슥, 스슥 하며 거울 주위를 계속 돌고 있어. 그렇지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걸어 돌아다니고 있어. 뭐 언니로선 안심되는 거지. 그런데다 영적 현상에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 발소리가 들린다든지 기척이 난다든지 그런 건 대단한 문제는 아니야. 말하자면 상대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았대. 그런데 언니가 딱 눈을 감은 그 순간에 그놈의 발소리도 멈췄어. 언니가 어라? 생각했지. 언니 경험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저금령들이란 건 그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같은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보통은 그렇대. 하지만 그놈은 결계 주위를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빙빙 돌 텐데 딱 멈춘 거지. 에? 어째서? 라고 언니는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놈이 모습을 드러낸 거야. 팔. 사람의. 벌거벗은 남자의 팔이 갑자기 공중에서 쑥 하고 생겼대. 그건 어깨 근처까지 쑥 하고 나오더니 공중에서 손으로 더듬는 것처럼 휘휘 젓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쑥 하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는 스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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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발소리가 이동하고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발소리는 이동하고 있어. 그러더니 다른 곳에서 팔이 쑥 하고 나타나서 공중을 손으로 더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쑥 하고 들어가. 다시 팔이 쑥 하고 나타나서 공중을 더듬다가 들어가고 스슥 스슥 하고 이동하고 팔이 나타나고 더듬다가 쑥 들어가고 몇 번인가를 그러다가 겨우 깨달았어. 결계에 갈라진 틈이 있었던 거야. 언니는 집안의 거울을 모두 모아 침대 주변에 늘어놓았지만 틈이 없이 늘어놓을 수는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일반 집이잖아. 그렇게 많은 거울이 있을 리가 없어. 거울에 틈이 있는 거야. 벽 같은 게 아니고, 즉 창살처럼 또는 감옥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 틈투성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놈은 결계 주변을 돌면서 틈을 찾고 그 틈이 보이면 팔만 집어넣어 언니를 찾다가 없으면 다시 빼고 그걸 계속 반복했던 거야. 하룻밤 사이를. 죄다. 언니는 이런 현상에는 익숙해져 있다곤 해도 결국은 너무 집념이 강해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대. 제7화 오니코. 여우홀림, 탱구, 가파 등 일본 전국에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서운 이야기가 따라다닙니다. 우리 고향에도 오니코라는 내력이 있습니다. 오니코라는 건 갓 태어난 아기 중 어떤 특징을 가진 아이를 일컫는 것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덮어두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오니코를 두려워하고 불길한 존재라고들 여겨졌습니다. 오니코가 태어난 집안은 저주받고 심한 경우는 마을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오른쪽 맞은편에 훌륭한 저택이 솟아 있었습니다.
돌담에 둘러싸인 고색 창연한 집이었습니다. 실은 이 저택의 도련님은 바로 그 오니코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큰 집에서 태어난 장남. 오니코란 걸 비밀로 하기 위해 산파 등에게는 거금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인과적으로 말한다면 비밀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 실제로 제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아들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났습니다만 순식간에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갈 무렵에는 도련님은 이미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물론 남자아이로서 강하고 씩씩해지는 건 좋지만 도련님은 어렸을 때부터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잔혹한 짓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시작은 작은 곤충을 잡아서 죽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점점 한계를 넘어서 고양이를 돌로 맞춰 죽이거나 개를 발로 차서 반쯤 죽여놓는다거나 하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우리 집 닭장문을 맘대로 열어 살아있는 닭의 날개를 찢고 있던 걸 제가 주의를 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아들의 학교 근처에는 고양이나 새의 시체가 자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리나 머리가 없거나 눈이 도려내어져 있거나 하는 잔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짓을 할 아이는 그 도련님밖에 없다고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지주님의 집 도련님입니다. 뒤에서 몰래 욕할지언정 대놓고 뭐라고 했다간 무슨 짓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본건적인 요소가 아직 옛날 마을엔 남아있었다는 걸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왜 도련님이 그런 잔인한 짓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인 촌장의 도련님입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이 싫었던 것일까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한 아이네. 라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닿지 않은 곳에서 나쁜 장난만 치는 아이였던 걸까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숨이 넘어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던 겁니다. 아빠, 촌장집 도련님이 오늘은 큰 뱀을 죽였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항상 다니던 숲을 속에 숨어있던 뱀이야. 돌로 뱀머리를 아주 지니겨놨어. 그러더니 껍질을 벗겨서 내 머리에 감았어. 아이의 눈은 진실을 전한다고 합니다만 그때 아들의 눈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역시 저도 그때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셔츠에 묻은 뱀의 피를 봤더니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뱀은 마을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싫어하는 아들의 목에 감다니 이젠 그 도련님하고는 놀면 안 된다! 라고 아들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한 끝에 촌장님의 집으로 가서 도련님을 따끔하게 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촌장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세요! 촌장님의 아드님이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 지금까지 도련님이 했던 행동과 일을 말했더니 촌장님도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촌장님은 나는 멀찌감치 있을 테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대로 멀리 떨어진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 정원에는 역시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정원석 위에다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말을 걸려고 다가가서
몰래 들여다보듯이 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식칼로 뭔가를 쿵쿵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생각했습니다만 정원석 옆에 무참히 쌓인 많은 시체들을 보고 그게 뭔지 깨달았던 겁니다. 도련님은 뱀들을 식칼로 조각조각 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원석 옆에 시체들을 자세히 봤더니 그 중에는 백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짓을 한 놈이구나.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를 내면서 도련님! 그런 짓만 하다간 신벌이 내릴 거야! 도련님과 똑같은 생멸 가진 생물들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태도입니다만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못 알아들었는지 그는 가벼운 대답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바로 그 시체들을 묻어주도록 해요. 도련님을 타일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촌장님 집 뒷곁에 큰 길에서 우장창 하는 엄청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집을 뛰쳐나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커다란 덤프트럭이 전신주에 부딪힌 채 차의 경적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덤프 뒤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신주에 붙어있는 간판 꼭대기가 덤프트럭 너머로 보여왔습니다. 타이어는 도랑에 빠져 있었고 덤프가 박은 전신주는 길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덤프트럭 앞쪽을 보려고 조금 걸어갔습니다. 덤프 운전석을 흘낏 보고 찌그러진 앞부분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신주와 덤프트럭 사이에 한 명의 소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머리가 짓이겨져 그냥 봐도 끔찍했습니다. 도련님이야. 길가에 떨어져 있던 책가방과 몸의 형태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람? 그 직후 저는 더욱 놀라게 됐습니다. 도련님의 왼손에 뭔가 비늘 같은 모양이 나 있었던 겁니다. 타이어 자국일까요? 하지만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사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마을 안에서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장례식 날 우리는 뒤에서 장례에 참가했던 겁니다. 이윽고 제 분향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촌장님은 미친 듯 우리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랬어. 역시 그랬어. 자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랬어. 아들은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촌장님은 상복을 흐트리고 머리도 들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바짝 말린 뱀의 머리가 잔뜩 나왔어. 그 아이는 신벌을 받은 거야. 장례식장이 난리가 났던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의 사인, 그건 바로 신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일담입니다만 이 신벌은 마침내 촌장집 전체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여름, 도련님이 죽은 날과 같은 날 온 가족이 화재로 인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신벌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리라 봅니다.